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서유진은 낯선 병실에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을 떴다.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희미한 통증이 아랫배에서부터 피어올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느껴지던 작은 생명의 온기는 차갑게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를 잃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거대한 납덩이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창밖은 온통 잿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한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차민혁의 품에 안겨 아이의 태명을 함께 짓던 순간, 작은 아기 신발을 보며 설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악몽처럼 사라져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다. 슬픔은 소리가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깊은 통증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그녀만큼이나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지만 평소처럼 그녀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그녀가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고뇌가 담겨 있었다. 유진아,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몸은 좀 어때? 그것은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어떤 대답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유진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마른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가 마침내 잔인한 문장을 뱉어냈다. 나 결혼해야 해.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가 할 말은 위로이거나 혹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어야 했다. 결혼이라니, 누구와, 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성건설이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곧 부도 위기야. 민혁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TK그룹의 도움이 없으면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TK그룹 윤 회장님의 외동딸 윤채원 씨와 정략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모든 지원을 약속받았어.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이기적인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를 잃은 고통 위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그를 원망하며 울부짖고 싶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가 얼마나 가족과 자신의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연한 미소였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입꼬리를 올려 웃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가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다. 알았어. 이해해,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가서 아버님을 구해드려. 회사를 지켜야지.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대신 약속해줘. 정말 멋지게 성공해서 오늘 네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 순간 민혁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깊이 눈에 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병실을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유진의 얼굴에 걸려있던 위태로운 미소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의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서유진은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강원도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집으로 대들보와 석가래마다 그녀의 온기가 배어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량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천몇 주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시간의 흐름은 의미가 없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대돌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곤 했다. 민혁의 마지막 모습과 아이의 사라진 온기가 번갈아 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슬픔은 거대한 늪과 같아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마모되어 사라져 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굳은 장마가 갠 오후였다. 집안을 정리하던 유진은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던 낡은 서책 몇 권이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그녀만의 비방록이었다.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아픈 곳을 돌보던 용한 약초꾼이자 천연의 재료로 향을 짓던 조향사이기도 했다. 유진은 홀린 듯 책장을 넘겼다. 책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각종 약초의 효능과 채취 시기, 그리고 그것들을 배합하여 연고나 향유를 만드는 방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제비꽃과 꿀을 섞어 만든 화상고, 국화와 박하를 우려낸 두통약,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아카시아 향을 담은 동백기름까지. 그 기록들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다.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슬픔과 무기력에 방치된 피부는 푸석했고 눈가는 퀭했다. 그때 책의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상처 입은 마음은 향기로운 꽃잎으로 어루만지고 지친 살결은 깨끗한 이슬로 다독인다. 그 옆에는 캐모마일과 꿀을 이용한 진정 마스크 조제법이 적혀 있었다. 유진은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집 뒤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잡초더미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의 그림을 더듬어가며 캐모마일 꽃을 닦고 뒷산 양봉장에서 얻어온 꿀과 섞어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만들었다. 약절구에 꽃잎을 찍고
작은 단지에 그것을 담는 과정은 하나의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슬픔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얼굴에 직접 만든 마스크를 발랐다. 캐모마일의 부드러운 향기와 꿀의 달콤함이 지친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싸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에 띄게 진정된 피부를 확인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땅과 집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와 위로였던 것이다. 그날을 시작으로 유진은 할머니의 비방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래 타고난 후각과 재능을 가진 조향사였다. 민혁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만의 향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잊고 있던 꿈이 할머니의 지혜와 만나 새로운 불꽃을 피워냈다. 그녀는 천연 재료들을 배합하여 피부를 살리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가 만든 제품들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진정한 힘과 그녀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아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름다움에서 따온 순우리 말이었다.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그녀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마을 우체부 김씨 아저씨가 그녀의 집에 들렀다가 몰라보게 좋아진 그녀의 안색과 집안에 가득한 향긋한 내음에 감탄했다. 그는 거칠어진 아내의 손이 안쓰럽다며 그녀가 만든 핸드크림을 하나 얻어갔고 며칠 뒤 그의 아내가 직접 찾아와 돈을 내밀며 몇 개 더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름은 곧 상처받은 마음과 피부를 치유해주는 비밀스러운 명약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잿더미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차민혁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TK그룹의 막강한 자본을 등에 업은 한성건설은 부도 위기를 넘어서 업계의 강자로 재도약했고 그는 유능하고 냉철한 젊은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쳤다.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장막 뒤로 희미해져 갔다. 그는 스스로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모두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합리화하며 살아왔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윤채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 시상식에 참석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기업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는 이 사교의 장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위치를 만끽하고 있었다. 윤채원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그의 팔짱을 낀 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시상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여러 부문의 수상자들이 호명되고 무대 위에서는 기쁨의 소감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민혁은 이 모든 과정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있을 TK그룹 임원들과의 비공식적인 만남뿐이었다. 그때 사회자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장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여성기업인 대상. 장내의 모든 조명이 무대로 쏠렸고 대형 스크린에는 최종 후보들의 영상이 흘러나왔다. 쟁쟁한 IT 기업의 대표, 굴지의 패션 브랜드를 이끄는 디자이너 등 모두가 익히 아는 얼굴들이었다. 그 중에는 낯선 이름도 하나 있었다. 아름,
아리움. 혜성처럼 등장해 단숨에 프리미엄 코스메틱 시장의 판도를 바꾼 브랜드였다. 영상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라는 그들의 독특한 철학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그저 또 하나의 유행에 편승한 작은 브랜드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주인공은 사회자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봉투를 열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바로 아름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신 서유진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서유진. 그 이름이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차민혁의 세상은 멈췄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객석의 한 테이블을 비추었고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아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2년 전 병실에서 절망에 잠겨있던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기품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차민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가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눈부시게 부활한 불사조였다. 무대로 올라선 유진이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놀람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을 바라보듯 덤덤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까딱였을 뿐이다. 그것은 아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과거로 묻었고 완벽하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이 상을 제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브랜드 아름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낡은 서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서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민혁과의 과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직 치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혁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신이 버린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 윤채원이 그의 굳어버린 얼굴과 무대 위의 여자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다. 폭풍의 전조였다. 시상식장을 빠져나와 최고급 세단에 오르기까지 차민혁과 윤채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민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무대 위에서 빛나던 서유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당당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지나쳐가던 그 텅 빈 눈빛까지. 침묵을 깬 것은 윤채원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서늘한 가시를 숨긴 채 물었다. 오늘 밤 유독 말이 없네, 여보. 혹시 시상식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당신 표정이 영 안 좋던데.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다. 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에 처리할 일이 많아서. 그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채원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래요? 난 또 아름이라는 회사 대표가 꽤 인상적이어서 당신도 관심 있게 본 줄 알았지. 채원은 말을 이었다. 시골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2년 만에 저 자리까지 올랐다니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 어딘가 대단한 뒷배경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그녀의 모든 말은 서유진을 향한 의심이자 동시에 민혁을 향한 경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과거의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년 전 그가 버렸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서유진과 아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지난 2년간 그녀가 이룩한 기적 같은 성공 신화가 펼쳐졌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해 입소문만으로 백화점 입성에 성공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 이야기. 그녀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진정성과 치유라고 말했다. 기사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오랜 시간의 방황과 개인적인 아픔이라는 몇 단어로 함축되어 있을 뿐이었다. 민혁은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경외감. 그가 알던 서유진은 연약하지만 마음이 깊은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서유진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 왕국을 건설한 강인한 군주였다. 같은 시각 윤채원은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 앞에서와는 달리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 아름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 아주 샅샅이 자금줄, 유통망, 그리고 대표라는 여자 사생활까지. 털 수 있는 건 전부 털어봐.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남편의 동요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녀의 완벽한 삶에 나타난 균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채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나 원한 같은 유치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TK그룹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그녀는 먼저 TK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최대 유통망인 프리미엄 플라자 백화점 측에 압력을 넣었다. 아름의 매장을 가장 구석진 자리로 옮기거나 재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유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들을 통해 아름의 성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강원도의 아름 본사, 서유진은 갓 출시된 신제품의 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온했다. 박 이사가 다소 굳은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대표님, 프리미엄 플라자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장 위치를 지하 1층 행사장 옆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상식 이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유통사의 변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 이사를 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대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에서는
음모의 거미줄이 쳐지고 있었지만 고요한 자연 속의 작은 한옥에서는 그 거미줄을 찢어버릴 조용하고 강인한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었다. 고요했던 아름의 왕국에 첫 번째 폭풍이 몰아닥친 것은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다. 박 이사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유진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국내 최고의 뷰티 블로거 릴리의 뷰티룸의 최신 게시물이 떠 있었다. 충격 고발. 순수 자연주의 브랜드 아름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그녀가 아름의 베스트셀러인 이슬 세럼을 사용한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얼굴 사진을 첨부해 놓았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아름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에 매료되었던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분노한 대중으로 돌아섰다. 회사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과 환불 요구 댓글로 마비되었고 고객센터에 전화는 불통이 될 정도로 빗발쳤다. 언론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착한 기업의 두 얼굴, 성분 논란에 휩싸인 아름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과 박 이사가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더 치명적인 공격이 수면 아래에서 들어왔다. 아름의 핵심 원료인 유기농 허브를 독점 공급해주던 제주도의 농장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다.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라며 신뢰를 약속했던 농장주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그가 말을 더듬는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외부의 압력 흔적이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에서 최상급 에센셜 오일을 수입해오던 경로마저 막혔다. 현지 업체는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를 핑계대며 아름으로 향하는 모든 선적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알려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름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 설 위기에 처한 것이다. 회사의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2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유진은 오히려 가장 침착했다. 그녀는 즉시 전 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논란이 된 이슬 세럼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제3의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모든 고객의 문의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리더십은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이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박 이사는 수십 년간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블로거를 이용한 여론전, 핵심 공급망, 차단. 이것은 대기업들이 이제 막 성장하는 작은 경쟁사를 죽일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유진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들은 TK그룹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이 정도의 자본과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는 명백했다. 시상식장에서 마주쳤던 윤채원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상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여자였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녀는 2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유진은 홀로 연구실에 남았다. 선반 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된 귀한 허브와 오일들이 담긴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왕국은 외부로부터의 보급이 끊긴 채 고립된 성과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뜨거운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서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화려하고 귀한 약초들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이름 없는 들풀들의 효능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막는다면 자신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위기의 폭풍 한가운데서 아름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서유진은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들이 진흙을 던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진흙탕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의 방식대로 가장 진실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팀원들에게 불안감을 잊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반격은 분노의 표출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며칠 뒤 아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이제 막 떠오르던 신성, 신싱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혹은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지 기대하며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다. 윤채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차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생중계되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서유진이 눈물로 호소하거나 분노에 차서 상대를 비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단상에 선 서유진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마이크 앞에 섰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고객분들과 저희 아름을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느꼈을 불안감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그녀의 모습에 장내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저희는 말뿐인 해명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소 세 곳에서 발급한 이슬세럼의 성분 분석 결과서가 동시에 떠올랐다. 결과는 명확했다. 어떠한 유해 성분도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안전 판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저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름의 심장 부인 강원도 본사의 모습이 영상으로 펼쳐졌다. 영상은 유기농 허브를 재배하는 작은 텃밭에서부터 전통 방식으로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청정한 연구실의 모습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직원들의 진지한 표정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신뢰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부과 전문의 2명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들은 개인적인 친분 없이 오직 아름 측의 정중한 요청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름 제품의 안정성과 철학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혔고, 이것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쐐기가 되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의심에서 감탄으로, 그리고 인의 지지로 바뀌고 있었다. 모든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한 유진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일은 저희 아름에게 초심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본질, 연약함이 아닌 강인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제품 라인의 출시를 발표했다. 그 이름은 뿌리였다. 할머니의 서책에서 영감을 얻은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민들레와 질경이 같은 들풀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은 라인이었다.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뿌리처럼 저희 아름은 이 위기를 딛고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대중들은 거대 자본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젊은 여성 기업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날 오후 아름의 공식 홈페이지는 신제품 뿌리라인의 선주문이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될 지경에 이르렀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윤채원은 분노에 차서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서유진을 짓밟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한편 차민혁은 자신의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유진의 지혜와 강인함에 압도당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은 점차 아내와 처가를 향한 불편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되묻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이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시장에 각인시킨 최고의 마케팅이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공격자에 대한 가장 우아한 선전포고였다.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아름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제품 뿌리라인은 출시 전부터 기록적인 선주 물량을 달성했다. 윤채원의 공격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저녁 차민혁과 윤채원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칼날 같은 침묵이 흘렀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도 두 사람의 혀끝에서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혁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 우리한테 더 큰 손해가 된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순수한 의문과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채원은 들고 있던 나이프를 접시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해? 당신 지금 그걸 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전쟁이야, 여보. 저 여자가 우리 TK 화장품의 시장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녀는 서유진을 저 여자라고 칭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감상에 젖어서 기회를 놓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당신은 한성건설의 대표답게 생각해야지. 과거의 연인 때문에 흔들릴 게 아니라. 그 순간 민혁은 아내의 얼굴에서 낯선 냉혹함을 보았다. 그는 지난 2년간 그녀가 보여준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이 사실은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만 계산하는 차가운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비즈니스는 전쟁이다. 하지만 서유진이 보여준 방식과 지금 아내가 말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유진은 위기 속에서 신뢰를 지켜냈지만 채원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 채원의 무자비함은 민혁으로 하여금 2년 전의 그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당시 한성건설은 무리한 해외 사업 투자 실패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모든 은행은 등을 돌렸다. 그 절망의 순간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TK그룹의 윤 회장이었다. 그는 민혁에게 채원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한성건설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한성건설이 위기에 빠진 타이밍, 은행들이 등을 돌린 속도, 그리고 구원자처럼 나타난 윤 회장의 제안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민혁의 마음속에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2년 전 TK그룹에 인수되면서 명예퇴직했던 황 이사를 수소문했다. 황 이사는 그의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재무책임자로 한성건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민혁은 한적한 찻집에서 황 이사를 만나 2년 전 한성건설의 재무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며칠 뒤 황 이사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그를 다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두웠다. 대표님, 아니, 차 사장, 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성건설의 위기는 분명 심각했지만 파산까지 갈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 몇몇 자산을 매각하고 시간을 벌었다면 충분히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정타는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한성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삼진은행이 갑자기 모든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며 위기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황 이사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바로 그 삼진은행에 숨겨진 최대 주주가 TK그룹의 위장 자회사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해외 투자를 철회하여 한성건설의 숨통을 끊었던 투자펀드 역시 윤 회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었다. 위기를 조장하고 절벽 끝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며 모든 것을 헐값에 집어삼킨 사냥꾼이었다. 차민혁은 그들의 정교한 덫에 걸린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의 결혼, 그의 성공, 그가 지난 2년간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고결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선택이 실은 가장 어리석고 굴욕적인 항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보고서를 쥔 채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서유진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이 유진에게서 빼앗은 것이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행복과 미래, 그리고 그들의 아이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 거짓된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핸들을 돌려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을 만나야만 했다. 사죄를 하든 변명을 하든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안고 그녀를 마주해야만 했다. 차민혁은 홀린 사람처럼 강원도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2년간의 거짓된 삶과 2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뒤엉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서유진을 만나야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를 마주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방문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마지막 참회에 가까웠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평화로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옥 단지였다. 그곳이 바로 아름의 본사이자 연구소였다. 거대한 빌딩 숲에 익숙했던 그의 눈에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의 공간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더럽고 복잡한 내면이
이 깨끗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도착한 것을 먼저 안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 창밖으로 낯선 고급 세단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뇌에 찬 얼굴로 앉아 있는 차민혁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내려앉았지만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 이사를 통해 면담을 요청하는 그의 전가를 받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러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작은 다실에서 마주 앉았다. 유진은 군더더기 없는 손길로 직접 끓인 찬물을 찻잔에 따랐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국화 향기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혁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를 고백하는 죄인처럼 지난 며칠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TK그룹이 어떻게 한성건설의 위기를 조장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덫에 걸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바보였어. 속았어, 유진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와 우리 아이 모든 것을 버렸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손을 거두어 찻잔을 감쌌다. 그녀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을 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민혁 씨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랍게도 아주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연민은 그 어떤 분노나 원망보다도 더 날카롭게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닌 그저 안쓰러운 과거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혁 씨,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유진은 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용서는 이제 나에게 필요 없어. 2년 전 그 차가운 병실에서 당신의 사과를 기다렸을 서유진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내가 아름을 만든 건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무너진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지. 상처투성이인 내 삶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피워낼 수 있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나의 성공은 당신을 향한 복수의 칼이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지. 나는 내 힘으로 나의 평화를 되찾았어. 당신의 사과는 당신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녀의 말은 민혁에게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는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증오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아직 자신이 그녀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지원했다. 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유진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에 보잘것없는 조연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시를 나섰다. 유진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차를 몰아 아름을 떠나면서 그는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자신이 일군 왕국을 평온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회사도, 명예도, 아내도 아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했던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소리내어 울었다. 차민혁이 서유진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부부의 침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고뇌와 흔들리는 눈빛은 윤채원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떠났음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사설 탐정을 통해 받아본 다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사진은 그 직감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균열을 낸 서유진이라는 존재를 그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어리석은 여자. 채원은 서유진의 사진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서유진의 우아한 반격에 감탄하기는커녕 그것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질투와 패배감, 그리고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TK그룹의 막강한 자본을 이용한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그녀는 아름이라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아예 사들여 자신의 발 아래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은 아름에 대한 이상 과열 현상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를 앞세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아름의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언론과 시장 분석가들은 적대적 M&A 시도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술렁였다. 윤채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맹렬하게 치솟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서유진이 곧 자금 압박의 백기를 들고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서유진과 박 이사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부터 상대가 결국 자본을 앞세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독소 조항, 포이즌 필이라 불리는 경영권 방어 전략을 준비해왔다. 그들은 윤채원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TK그룹의 주식 매집은 거침없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시장에 풀린 아름의 지분 상당량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그들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0%를 확보하며 경영권 장악을 눈앞에 둔 순간 서유진은 마침내 준비해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를 배정받는 대상은 블루오크 캐피탈,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윤리 경영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가치 투자 펀드였다. 이 결정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아름은 미리 약속된 낮은 가격으로 막대한 양의 신주를 자신들의 우호 지분인 블루오크 캐피탈에 넘겼다. 이로 인해 전체 주식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TK그룹이 비싼 돈을 주고 사들였던 지분의 가치는 순식간에 희석되어 버렸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만 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윤채원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유진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이었다. 블루오크 캐피탈은 자신들의 투자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번 적대적 M&A 과정에서 TK그룹이 보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채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인 복수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용했으며 주가를 조작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경제 신문의 일면은 TK그룹의 주가 조작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TK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윤채원의 아버지는 딸의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격노했다. 윤채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버지인 윤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그룹 이사회와 검찰의 소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남편의 마음,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TK그룹의 명성까지.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의 불길이 그녀 자신을 삼키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아름의 작은 세럼병이 마치 그녀의 참담한 패배를 조용히 비웃는 듯했다. TK그룹을 둘러싼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윤채원의 오만하고 무모한 복수극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거대한 제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여론의 문매와 주주들의 거센 압박 앞에 윤 회장은 결국 자신의 딸을 내쳐야만 했다. 윤채원은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차민혁과의 결혼 생활도 당연한 수순처럼 끝이 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초에 사랑이 아닌 거래만이 존재했기에 거래의 가치가 사라진 관계는 미련 없이 청산되었다. 차민혁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지난 2년간의 삶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사위도 한성건설의 유능한 경영인도 아니었다. 그는 거짓된 성공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며칠 뒤 차민혁은 한성건설의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TK그룹 스캔들과 관련된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나 처가의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길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닐 터였다. 세상이 TK그룹의 몰락과 차민혁의 사임 소식으로 떠들썩한 동안 아름의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유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강원도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녀는 승리의 과실을 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아름의 철학을 지키며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차민혁의 사임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의 지치고 후련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마침내 거짓의 굴레를 벗고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조용한 응원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물론 그 행복이 더 이상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아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 신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착한 기업이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서유진은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연구실과 푸른 정원을 가장 사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유진은 자신이 가꾸는 허브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새롭게 시작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화장품 제조 기술을 가르쳐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박 이사가 다가와 갓내린 따뜻한 차를 건넸다. 대표님,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좋습니다. 유진은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네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슬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얻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의 서광이 그녀의 정원과 그녀가 만든 왕국과 그리고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안에는 흙내음과 풀내음, 그리고 희망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밤은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상처를 딛고 피어난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눈부신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